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 행복은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며 남에게 필요한 삶이 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스톰 제임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유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샵 행복 인증, 샵 나는 졸라 행복, 샵 행복 증거. 누군가에게 행복하다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다.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땐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각각의 휴지통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주세요. 가거라 불필요한 것들아.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 군만두만 먹는다. 우지는 왜 그랬을까? 대수에게 인형 누나를 붙이게 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물만두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햄스터가 쳇바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매일 같은 패턴과 같은 풍경 속에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한 가지의 패턴과 한 가지의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갈 테다. 그러니까 우진이 오대수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 속에 가둔 건 그에게서 15년이라는 시간까지 빼앗고 싶어서가 아닐까?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다들 전속력으로 달려서 내가 뒤처진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메마르지 않으려면 노력할 것.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엄청난 규모와 인공적인 시설이 최소화된 동물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아베크롬비 화보에서 나온 듯한 젊은 남자 무리가 지나갔다. 우리에게 동물원이란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공간인데 자연 속 동물을 구경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도 놀이인 것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선 우연히 대화를 나눈 호주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가 버드와칭, 그러니까 새를 보는 거라 말하기도 했다. 친구가 만난 10대 후반의 또 다른 호주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지낼 기대감을 늘어놓았는데 할머니 댁의 저녁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차려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랑했다고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호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자연과 가족에 있는 듯 보였다. 가족으로 끈끈하게 결속한 우리에게 명절은 의무감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처량한 날인데 말이다. 다니엘 튜더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신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잃은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에 가고 나무에 앉은 새를 보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 않는다. 감정을 견뎌야 하는 노동과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경쟁 속에 감정은 메말라갔고 즐거움은 지루한 일상을 견뎌낸 보상이자 강렬한 자극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들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감정이 메마른 이들은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 점점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이 끝난 일상은 더 무료해지고 생은 활기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어릴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건 구질구질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모전에서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는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의 간병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사실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행복이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나는 열심히 살았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잖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대학 시절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온갖 금융 자격증을 섭렵하며 많은 준비를 했다. 그 결과 높은 연봉을 받으며 증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년 후 그는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일이 재미가 없단다. 그렇다면 그는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예전엔 금융권에서 일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을까? 그에게 재미란 과연 무엇일까? 애초에 문제는 그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에 있다.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재미있고 합리적인 상사가 있으며 월급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춘 완벽한 직장은 없다. 대부분의 선택에는 한정된 예산과 제한적 선택지가 주어진다. 인생을 만수르가 이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에 선택에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줄어드는 연봉과 또라이 상사를 견디는 일 사이에서 커리어의 단절과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생활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견딜 수 없는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후회 속에 살 뿐이다.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리광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고정적인 월급.
하고 싶은 일,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불안할지라도 불만은 없어요.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제 괜찮아.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1년을 낭비한 걸까? 괜찮아. 1년 더 살면 돼. 낭비한 시간은 무병장수로 메워보자.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예전에 성인 진로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이 그리 수월하진 않다고 한다. 그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고의 폭이 넓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다. 에디슨이 1 더하기 1은 2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남들도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힘든 크기와 타인이 힘든 크기는 같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에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는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발의 잘못은 아닌 거다.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그들을 비극으로 이끈 건 그들조차도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감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때론 이해받지 못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뒀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소득 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이세돌 대 알파고, 아날로그 시계 대 전자시계, 손편지 대 이메일, LP판 대 MP3.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나는 한동안 삶은 향유의 대상인가 아니면 의미 추구의 대상인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다.
일단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리뭉술한 소리 같았고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피곤했던 나는 삶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기로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생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건 꽤 좋은 삶이다.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남기려 노력했는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1. 인간관계,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함이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 웬트를 할 수 있겠다. can, 싶으면 했다. do. 웬 플러스 can은 두라는 단순한 공식. 대신 열심히. 희미하게 계획했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관계와는 거리를 뒀고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냈고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날들을 보냈다. 외면했던 문제에 직면하며 해결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념과 통념,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서 한 발 떨어지니 삶은 명료하고 가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론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많은 질문 끝에 내가 찾은 답은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앞서 사회를 위한 개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듯이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은 내팽개치고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라는 뜻이다. 나의 경우는 세상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었으면 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허락되기를 바랐고 가난해서 힘들지라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작게나마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대한언론 두 곳을 더 후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치는 누구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으려 했었고 책을 통해 작지만 유의미한 파동을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끝나지 않던 질문, 아니 언제나 끝나지 않을 질문, 내 나름의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좋은 삶을 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와 좋은 책과 함께하며 날씨가 좋은 날 햇볕을 쬐는 것. 나는 그 일상의 따스함이 좋은 삶의 전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 비록 이 우주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성패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응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어른으로 살아갈 것.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며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면 내 새끼가 아니라 호로 새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팬 행세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에필로그. 어른이 되어 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겼다.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모르는 척해야 했고 사회의 헐거운 안정망에 늘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이 냉담한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으며 냉담 누군가로 변해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질문을 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열등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차별과 모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허우적거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답을 따라가며 한 개인의 불행과 불안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이 아닌 많은 부분 사회와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에 닿았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불안 외에도 타인에 대한 불신, 모욕, 경쟁적 인간관계, 차별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고 모욕에 주눅들어야 했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세우며 경계해야 했다. 그 긴장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자신을 탓하느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탈진해가는 거다. 나는 책을 통해 그럴 필요 없다는 자고 외롭게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그대는 당당해도 된다는 응원이자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함과 모욕과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이 조금은 자유로워졌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건투를 빈다. 투두리스트, be myself. 투두리스트. Thanks to. 시작은 사회심리학을 읽기 편한 에세이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러려고 책을 썼나. 8시간 앉아있으면 7시간은 머리를 뜯었고 답답해서 뒷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온 날도 있었습니다. 크크.
그럼에도 열심히 해서 책을 완성한 경기도에 거주 중인 김수연 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도움을 받은 책으로 심리학자 김태형님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불안증폭사회, 김찬호 교수님의 모멸감, 알랭드 보통의 불안, 강준만 교수님의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너세니얼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 서은구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정도를 꼽고 싶습니다. 이 책의 기초가 된 책들입니다. 저자분들의 깊이를 다 담아낼 순 없겠지만 좋은 책들이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적인 땡스2를 더 이어가자면 지지와 존중을 보내준 가족, 애정하는 친구, 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촉으로 쓴 어설픈 글을 읽고 열심히 피드백을 해준 유림이, 현지, 보람이, 유민이, 은혜, 그리고 친언니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느 때보다 출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완성한 책입니다. 4번째 책을 함께하고 있는 마음의 숲의 권대웅 대표님과 시원시원한 희영 팀장님, 해사한 미소의 보람씨, 따뜻한 광표 과장님, 늘 바쁘신 노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SNS를 통해 받은 응원은 책을 쓰는 동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도움과 응원 덕분에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응원을 심지어 땡스2까지 읽어주신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 잘 살아냅시다. 베리 스페셜 땡스2.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 책을 준비하던 시절 친구들과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점쟁이의 말을 요약하자면 책은 무조건 망할 테니 굶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아무 회사나 가라 였습니다. 그때 점괘로 뼈를 맞고 며칠은 우울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미 제정신이었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계속 책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책이 망했어도 다시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지냈을 거라 생각하지만 책을 읽어주신 덕분에 책도 망하지 않았고 이렇게 추가 땡스2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흑흑. 책을 쓰고 난 후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어떻게 굴러갈지 어떤 감도 잡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건 사람들 틈에서 얄팍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지도 주눅드는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도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찾은 나름의 답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결심인 듯합니다. 저조차 나로 산다는 것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비교하지 않는 삶, 누구 보란듯이 살지 않는 삶, 나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 삶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결심 덕에 망한다는 점괘와 불확실한 상황들을 부셔부셔하며 이 책을 쓸 수 있었고 많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책을 통해 그 약간의 용기와 해방감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이 사랑을 받은 것에 천지신명과 저 자신에게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역시 책을 읽어주신 독자입니다. 올려주신 책의 리뷰에서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독자와의 만남에서 제가 느낀 감사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저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타인으로 심지어 땡스2에 이어 스페셜 땡스2마저 읽어준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 스페셜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당신의 편입니다. 이 페이지에 축복과 행운을 가득 담아 김수연 드림.